제가 올해 80대가 넘었는데요. 우리 동창회 연락 안 되는 친구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사는지 몰라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핸드폰도 없고 거의 나와서도 친구들에게 구걸하는 사회로 다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가 판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내고 밥 먹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현실이죠. 나는 늙어서 자식들이 보호할 거다 하지만은 이제 자식들이 되질 않아요. 서로 내미락 하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들은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최근에 보면요, 노인들이요 안 죽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디 갔더니 99세고 98세고 100살 가까이 사는 게 100세들이 실감납니다. 근데 왜 한국인의 노후가 이토록 처참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는데 이미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 2040년 가면 65세 인구가 약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한국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바로 초령 사회 속도가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보다 굉장히 빠르게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도달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돼요. 아기 낳는 사람에게 대꾸를 해주고 또 애들 키울 때 돈이 덜 들어가게 하고 또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육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가 있어가지고 세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를 공동 대응을 필요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후가 이토록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대 간의 격차가 60, 80년대에는 산업화되게 되기 때문에 당시 노동자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 안정망에 미흡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자선 형성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과거 부양가족 시대에는 시대를 마감한 겁니다. 부모가 생존기간이 고령화 시기가 되니까 핵가족이 되니까 부양을 포기하는 사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소득 부족이 나타나니까 자영업자들은 비정규직 공적연금의 기업률은 낮고, 이것이 이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들은 노후 문제들이 비참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올해 80대가 넘었는데요, 우리 동창회 연락 안 되는 친구가 많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가서 사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핸드폰도 없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알면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거의 나와서도 친구들에게 구걸하는 사회로 돌아다니고 구걸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서 돈 꼬아갔다는 거, 돈 빌려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현실이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뭐냐? 노후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했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공부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가지고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일찍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구걸하는 형태로 떨어지고, 이런 것이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이 지금 무료급식소가 판치고 있습니다. 왜 무료급식 여전히 많이 들어갈까요? 돈 안 내고 밥 먹는 겁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요 60세 이상 노인을 기후를 급정하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가 늘어났다네,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소득 불균형입니다. 노인들이 퇴직 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돈이 없습니다. 연금의 복지 혜택을 이름만 있지만 실제 혜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조가 변화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핵가족화 되니까 유산을 주는 것도 큰아들이 농사 받아가지고 부모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젠 모든 아들에게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들에게 부양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미락 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후의 재정 기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50대 이상 됐으면요, 다 이제 준비하세요. 최소의 생활비, 저축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들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료비를 줄이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삶의 질은 건강 상태가 좌우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연결해서 이로움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이제 노후에 준비할 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노후 재정 계획과
그다음에 자기의 건강 관리하는 것, 사회 연결하는 것. 저는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해야 된다니까 걷기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을 당겨서 뭐 아령도 하고 복근도 하고 하는 것 다. 이것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일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저 노인들에게 노후를 위해서 자금 대비한다고 주식 부동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집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지만은 병원에 가려면 현금해야 되고 자동차 때문에 병금해야 되고 세금 내면 현금이 있다니까요. 근데 현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쫄딱 망하고 돈 털고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식은 다른 거와 달랐어요. 어느 회사를 주식을 샀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버리면 그 회사의 주식은 조이가 함량이 되고 맙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는 회사를 주식을 샀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주식은 그날부터 완전히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그다음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결혼식이나 그럼 최소한도 결혼 비용을 줘야 되고 방을 줘야 되면 월세든 전세든 집을 사주든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돈을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현금의 흐름의 중요성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금 유용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위험 분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주식에 올인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의료비가 나와서 예기치 못한 시술이 나게 되면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럼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노후생활은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시체 건강해도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요. 건전한 생각을 못하게 되면 이건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사회와 관계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시작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는 걸 여러분께 말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을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움직여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허허하고 놀 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쓰기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한다거나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일색을 찾는 이 습관을 기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어디 가서 위안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관에 가서 라인 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전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한다거나 사회활동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 끼어들어가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배우고 싶었던 그 기술을 도전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노년기는요. 포기와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년이 됐다고 이제 나머지 여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는 삶,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결국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집에 있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앉았고 이런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85년을 살고 보니까 성장 속도가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80년대, 60년대는요. 1인당 소득이 약 $100 됐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었죠. 주요 산업은 주로 농업 중심이었고 전쟁 후에 복구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정하고 전원업이 발달되고 반도체 등이 육성되니까 생활은 정말 나아지는데 202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일 뿐이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세계적인 기술 강국 경제 대국이지만은 아직도 일반 서민들 저민들은 혜택이 꿈의 떡입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동안의 한국인의 삶의 변천을 보면요. 삶의 목표가 옛날에는 생존하는 게였습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요. 살아있는 것이 고맙고 가족을 먹어 다니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식구들 먹어 다니고 왜 다니냐 하면 천차적 먹어 다니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6.25 전쟁에 그치만 빈곤이 의주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잘 살아보자고 하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자녀의 교육과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집단주의적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강했고요.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강요됐습니다. 이건 지난 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자아실현과 개인의 행복이 삶의 주된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력개발, 자기개발, 취미, 여행 등이 개인주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요. OECD 중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은 우리가 40%입니다. OECD 평균은 14%인데 약 3배가 빈곤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빈곤율은 뭐냐면 하위 소득의 50% 이내로 사는 것을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6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빈곤율이 52%입니다. 특히 더 비참한 것은 여성 노인 비율이 45%입니다. 남성은 34%입니다. 여자들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떠난 거라면 혼자 남은 독거 노인 경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최저 생활비를 정부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고령화율이요. 2025년도에 약 20% 이상 되는데 연금 및 복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포퓰리즘을 형태해서 형평성 문제, 기존 복지제도 중복,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인상하는데요.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이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려고 참여하려는 환경을 따져도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인데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해서 생계 지원을 차등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거죠. 그걸 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주거복지부 확대인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많이 활용해서 집에 돈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노인들 사이에요. 번지는 무서운 농담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주지 않아요. 말로는 난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데 실제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아요. 자살률은 높아도 그건 말만 뿐이지 실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현실은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게 노인들에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청년기를 보낸 우리 노년층은 청년 때는 젊어서 저축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소득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노년층의 과거에 자녀가 부모를 보양한다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했기 때문에 나는 늙어서 자식들이 보호할 거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되질 않아요. 개인연금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도 되었지만은 그게 형식만 돼 있지 아직 생활이 충분하게 최저생활 마치기도 국민연금이 미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년층의 연금가입 기간이 짧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적으로 고립돼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욱더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참한 현실이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사회안정망을 확대해가지고 밥을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고 주거비와 의료비를 적극 지원해줘야 되고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노인들의 안정이 될 텐데 사실 젊어서는 어렵게 살아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독거 노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노예 파산한 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물어요 누가. 대기업의 임원, 대학 교수, 멀쩡하게 정년퇴직한 분들도 노파산자가 많습니다. 그 노파산이라는 건 저희가 뭐냐면 노년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고 부채가 있고 빚이 있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비 등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노파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산은 많지 않은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층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젊어서 고소득자들은 관계없습니다. 요새는 오래 살기 때문에 저소득자들도 고소득자들도 똑같이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생활비를 패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냉장고에 맥주 있고 여름은 과일 있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맥주가 어디 있습니까? 수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산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집에서 돈이 나옵니까? 월세 주는 거 아니면 나옵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유지하는데 자산세 내야죠. 건물 유지비 내야죠. 세금 내야죠. 유동성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는 통통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의료비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평균이요. 자녀 수입의 10%, 15%는 매달 부모의 의료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새 병원에 가서 뭐 엑스라인 찍어보세요. 찍으면 보통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의료보험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요새 병원에 가면요. 보험이 안 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는 의료비 지출이 그게 문제가 되고 또 한 것은 한국인들이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업은요 자금 수급이 경제활동이 그냥 농생산물 먹고 사는 작업자적 경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없어도 다른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주머니인 돈을 내가 옮겨오면 되잖아요. 옮겨오려면 딱 방법이 몇 가지 교육을 전문으로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제조업을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발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면은 돈 벌잖아요. 두 번째는 이 상업입니다. 무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오는 물건 외국에 비싸게 파는 거고, 또 물건 생으로 오는 거 상업하면 데리고 갔다가 시장에다가 팔고, 또 가게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이 상업과 무역상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개념이 없고, 더군다나 노역을 제공해서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몸값을 높이려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좋은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활동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돈 미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미천이. 돈이 있다면 그걸 은행에 이자를 내리다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이것이 자기 몸이 돈 버는 도구인데 멍뚱아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는 거. 이게 그 문제죠. 대부분 노인들이요, 한국 노인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겠지는 몰랐던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요새 앵간한 병은 다 고치잖아요. 완치합니다. 암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집니다. 예상보다 낮은 질병 사망률. 그 다음에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강 수명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퍼져있지 않았지만 요새는 TV만 틀고 유튜브만 틀어보면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운동을 뭐 하는 게 계속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가 온 국민에 퍼지기 때문에 이제 앵간함은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부모들이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학비가 줬죠. 또 결혼할 때 집 사주지요. 또 캥거루족이라 해서 결혼을 나서도 일정 기간은 자식을 도와줘야 되죠. 핵가족화 되는데 독립문화 영향이 이제 자녀들에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자녀들의 재정의 어려움은 자녀들이 애들을 키우는 양육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새 사교육비라고 해서 애들 뭐 태권도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그림 그리러 다니고 하는 그것이 공교육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 게 보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데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법적 제도로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달라요. 해결 방안은 재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해서 경제로 독립해야 되고, 명확한 약속과 문서화해가지고 자녀가 계약을 하든가 하여간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서로 기대를 하는데, 부모에게 기대하는 자식이 부모가 좀 더 많은 유산을 주길 바라지만 자식은 내가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그렇지,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나보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을 기획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는 좋은 직업을 갖춰 내려오게 됩니다. 직업은 자기가 즐기고 취미가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좋겠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얻어야 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를 잘 얻어야 되잖아요. 잘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콩 반쪽을 먹더라도 서로 사이좋은 배우자, 돈 많은 배우자, 예쁜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랑 잘 적성이 맞고 취미가 같은 사람 배우자 맞느냐. 배우자가 좋기 위해서는 같은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부부지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같은 시간 같은 책을 본다거나 TV 연속극을 같이 본다거나 공통 관심사를 같이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선택은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신앙심도 있고 신앙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 불교, 종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데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것도 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생각은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요, 가치 없는 삶보다는 가치 있는 거.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 그러면 500고치 이상 넘는 걸 100고치를 점령하겠다. 뭐 낚시, 겨울철에 스키, 여름철에 수영, 이거 다 가치 있는 목적을 선택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건 건강이라는 걸 확신하는 목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건강을 잃지 말아야 된다. 어느 사람이요, 돈 버느라고 아침밥을 못 먹어가지고 위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거 보고 바보라 그래요. 아니, 돈 버느라고 위장병 걸려서 탈 생기면 돈 가지고 고쳐집니까? 목표는 건강이고 나머지는 수단 가치이기 때문에 건강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관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느냐, 오늘 만나는 누구냐. 만나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즐겁고, 만나 대화도 좋고, 또 같은 취향도 좋고, 취미가 같거나 이러면 더 좋겠죠.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깊이가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과 집중해서 꾸준히 소통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회라든가 봉사활동 참여하는 거,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하는 거, 그래서 활력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최소화해서 용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소한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누가 싸웠대요. 파출소 갔대요. 왜 싸웠냐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왜 쳐다봤느냐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파출소 끌려가 봤습니다. 아니, 쳐다본 게 무슨 싸움의 이유가 됩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주는 것. 이거 하다못해 집에 들어갈 때 옆에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 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면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취미, 독서, 개인의 만족감,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발전, 이런 것들은 모두가 오늘날 추진해야 될 노인들이 해야 될 중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성취와 취미에 추진해야 되고, 세 번째, 인간관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은 사게 돼. 부정적인 역할을 주는 관계는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라지 못합니다. 만약에 적당한 거리가 두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태를 인간들 받아들이고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10분간 걷기를 하겠다, 10분간 책을 읽겠다, 아니면 그림을 내가 그리겠다, 작게 행동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탓하지 말고 무엇과 내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시행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과거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느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느냐? 난 왜 그때 그 일을 안 하느냐? 과거 탓하는 건 오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움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가는데 말 한마디 못했다. 아, 오늘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영어를 못하면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 뭐 중국어를 배우겠다.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또 맨발 걷기, 이것도 다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연결하라. 가족과 친구, 지역의 모임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사촌 간에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형제 간의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 다음에 과거를 잊고 미래 추첨을 갖추는데 새로운 앞으로 삶에 집중해라. 지나간 거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 생활의 중심을 봐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힘들 때는요, 남에게 도움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느 구에서 새 모녀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디 나라 보니까 쌀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려운 사람이 긴급고 양곡이 있거든요. 거기 쌀이 없으면 얘기하면 내가 지금 쌀이 없어 굶어 죽겠습니다. 그걸 안 해가지고 굶어 죽는 어리석은 건, 이거는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 요청하라. 근데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하면 보내라 이게요. 오늘이 천번의 기회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이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걸 꾸며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나의 것이 된다는 명심하면서 여러분 좋은 인생, 좋은 삶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